자,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사람이 운명의 짝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연애와 관계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니까요. 우리가 이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함께할 완벽한 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혼은 정말 중대한 일입니다. 누군가와 아이를 갖는다는 것도 인생을 바꿀 만큼 커다란 일이죠. 우리 중 그 누구도 이혼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려 40%의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통계에 신경 쓰지 않는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저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막상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서로 충만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스스로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미리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와 방향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중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차, 나는 저렇게 안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 파트너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몰랐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연애에 빠질 확률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수십 년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모든 것들입니다. 이 조언이 완벽한 관계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대화는 어렵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의 겸손함, 자기 성찰,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 그리고 상호 존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없거나 정서적 성숙에 전혀 관심이 없는 파트너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담하건대 그것 역시 정말 끔찍하게 고통스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파트너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책임을 지고 상대방과 대화하세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시작하며 의도적으로 노력하세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힘든 노력을 감수하려는 두 사람의 의지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당부드릴 말씀은 저는 단 하나의 운명적인 짝이라는 개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명을 믿을 수도 있고 신이 여러분을 맺어주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된 단 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관계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즉, 그저 맞는 사람만 찾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운명의 짝을 찾았으니 나의 모든 트라우마가 마법처럼 사라지고 수년간 쌓아온 잘못된 방어 기제나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물려받은 상처들, 내 안의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다가와 당신을 구원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연애를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과 행복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의 자존감과 가치를 상대방의 손에 쥐어주는 건강하지 못한 의존적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이 나를 가치 있게 보지 않으면 나 자신도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게 되죠. 이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저는 훌륭한 관계가 우연히 일어난다고 믿지 않습니다. 훌륭한 관계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스스로와의 관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타인과의 관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애 초반에는 사랑의 호르몬이 넘쳐나기 때문에 상대방의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나 나의 경계선에 대해 대화하지 않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장기적인 관계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랑의 감정을 즐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즐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성을 유지하며 상대방도 항상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우리 역시 항상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솔직하게 대화하고 관계가 독이 되거나 건강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런 전제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진지한 만남을 갖거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특징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기억하세요.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에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위선이니까요. 우리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맞죠? 첫 번째는 언제나 안전함입니다. 안전함이라는 기초가 없으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안전함 없이는 친밀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요. 장난이나 우정 같은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안전함 없이는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체적 폭력, 공격성, 억압, 통제하려는 행동, 소리 지르기,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말, 욕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안전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이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상냥하게 말하면 상대가 상처 주는 행동을 멈출 것이라는 착각은 버리세요. 사랑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린 시절 상처에 공감할 수 있고 지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결국 친밀감과 유대감, 신뢰를 갉아먹을 더 깊은 문제가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상처로 얽힌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피해자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안전하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을 고민하고 있다면 제 조언은 100% 한 걸음 물러서서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슬픈 진실이지만 적어도 오늘날의 문화가 정의하는 방식의 사랑만으로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신경 쓰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에도 서로를 존중하나요? 서로에게 다정하게 대하나요? 서로를 배려하고 의도적으로 서로를 우선순위에 두나요? 여러분은 파트너의 삶에 평화를 주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혼란과 불화만 더하고 있나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근본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끊임없이 상대를 바꾸려고 통제하려 드나요? 두 분이 서로 유대감을 느끼고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관계에도 유대감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독이 되는 파트너들도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술이나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 심지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도 대부분 파트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은 매일같이 관계를 파괴하는 거대한 배신입니다. 단순히 사랑한다는 사실이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변화를 만듭니다. 슬픈 진실은 언젠가 건강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먼저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끝낼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서로에게 안전한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관된 신뢰, 존중, 그리고 다정함을 통해서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신뢰란 이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고 내 편이 되어줄 것이며 내 입장을 가장 먼저 생각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진다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나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신뢰는 내가 이렇게 할게라고 말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누구나 깜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앞으로 일관된 행동을 통해 자신의 말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뢰는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단번에 크게 깨질 수도 있지만 수동 공격적인 태도, 침묵으로 일관하기, 무례함, 상대방의 감정 무시하기, 상대가 비이성적이라며 걱정을 깎아내리는 것과 같이 작고 서서히 진행되는 방식으로도 깨집니다. 본질적으로 신뢰는 상대방의 솔직함이나 취약한 모습을 처벌할 때 부서집니다. 신뢰가 지속적으로 무너지면 관계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짐처럼 느끼게 만들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물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마음은 받기만 하려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벽을 쌓기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는 결국 더 큰 거리감과 단절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잠시 후에 다루게 될 서로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해주고 또 자신이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누군가 나를 존중한다는 것은 나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내가 어느 선까지 편안해하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스킨십에 있어서도 절대 서두르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진정으로 편안해하지 않는 일은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할 때 우리는 그를 소중히 여기며 대합니다. 그 사람을 연구하고 알아가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사랑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지, 언제 소외감을 느끼는지에 신경 씁니다.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깔보는 말투를 쓰지 않고 말을 끊지 않으며 상대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합니다. 감사해하고 칭찬할 거리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런 파트너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는 파트너를 찾으세요. 두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노력한다면 아름답고 충만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있으면 좋은 부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관계의 필수 요소이며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다음으로 다정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다정함과 따뜻함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상대가 낯선 사람이나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다정하게 대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두 분 모두가 가져야 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 중 하나는 함께 이타심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타심이란 호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타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선과 이타심은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초점을 나 자신에게서 잠시 거두고 파트너가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지 배워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참 간단하죠. 하지만 이게 과연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정신적 노력과 희생, 그리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까지 이어지는 충만한 관계와 그렇지 못한 관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태생적으로 베푸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을 만나세요. 상대방이 여러분만큼 많이 베풀지는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단지 받기만 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관계 전문가인 존 가트맨 박사는 수천 쌍의 커플을 연구한 끝에 이혼을 예측하는 가장 큰 지표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에서 너무나 쉽게 잊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존경심과 연결을 향한 시도입니다. 관계에 실패한 커플들은 서로를 상호 존중하거나 칭찬하는 일이 드물었고 서로 연결될 기회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연결을 향한 시도란 파트너가 우리와 소통하고 교감하려 할 때 그것을 포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는 자주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장난을 걸며 교감할 기회를 제안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파트너가 대놓고 자기야, 나 지금 자기랑 교감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세상에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봐 라고 말하죠. 하지만 당신은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습니다. 혹은 나중에 그가 당신에게 키스하려고 다가가도 당신은 아까 그가 당신의 이야기를 무시했던 것에 여전히 화가 나 있어서 몸을 빼버립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거절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기 성찰을 하거나 취약함을 무릅쓰고 용기 내어 안전하게 대화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악순환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지 보이시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트맨 박사의 명언 중 하나는 결혼 생활은 결코 나누지 않은 대화 속에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더 직접적으로 말해야지. 내가 독심술사도 아니고 어떻게 마음을 다 알아? 좋습니다. 그렇다고 쳐봅시다. 만약 그녀가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어떨까요? 요즘 당신이랑 멀어진 것 같아. 나 방치된 기분이야. 아까 그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해.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끼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그녀가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말을 듣고 감정을 인정해주며 변명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으면서 그녀가 안전하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정직하고 개인적인 진실성, 도덕성을 가진 사람을 찾으세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처음에는 정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깊이 빠져들지 않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직관을 믿으세요. 자신의 감정과 필요한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자신의 어려움, 불안감, 그리고 실수에 대해 솔직한 사람을 찾으세요. 저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은 것은 이런 솔직함에는 반드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몰랐습니다. 제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상대에게 전달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 최소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는 데 열려있고 당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을 만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는 관계에서 이 부분에 충분한 무게를 두지 않지만 진실은 솔직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와 취약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솔직함이란 상대방에게 소리 지르고 무례하게 행동한 뒤에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정하거나 용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독이 되는 행동을 변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을 탓하는 대신 내 감정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화가 날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비난하는 어조로 다가가거나 당신은 항상 이 모양이야. 당신은 절대 안 그래.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며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대화를 건강하게 시작하지도 않았으면서 대화가 건강하게 끝나지 않는 것에 놀라워하지 맙시다. 제게 있어 진실성과 도덕성이 있다는 것은 파트너에게 비밀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지 않고 내 부족함이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다가가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 봉합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복이란 연결이 끊어졌던 순간을 의도적으로 다시 꺼내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네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할 일은 없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보고 그들의 걱정이나 상처가 진짜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제1호는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감정의 앙금을 짧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둘 다 회복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는다면 원망이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거리감과 단절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어렵게 만듭시다. 그러니 매주 마주 앉아 서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주 기분 어땠어? 이번 주에 우리가 잘한 건 뭐가 있을까? 당신이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꼈던 순간을 말해줘. 내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뭘까? 혹시 내 행동 때문에 무시당했거나 서운했던 적이 있었어?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이토록 소중히 여긴다면 어떤 관계가 가능해질지 상상이 가시나요? 두 사람 모두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안전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원망과 거리감은 결코 생겨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식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진짜 문제는 부부 두 사람이 실제로 이 과정을 기꺼이 실천하려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커플은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성향의 적합성, 궁합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네, 물론 가치관이 달라도 맞춰가며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나중에 정말 중요해질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정치, 스킨십, 경제관념, 자녀계획, 양가 가족 문제, 취미, 음주, 담배, 맞벌이를 할 것인지, 집안일은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치 등 수많은 문제에 대해 두 사람의 생각을 맞춰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아시나요? 수도 없이 싸웁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을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 사소하고 굳이 생각하거나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맹목적인 열정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이혼이나 이별을 초래합니다. 그제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 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싸우는 이유 중 하나는 집안일의 분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노동과 책임, 함께 보낼 시간과 각자 보낼 시간에 대한 기대치를 전혀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거나 싸움이 될까봐 두려워 피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갈등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싸움을 뒤로 미룬 것뿐입니다. 가치관과 성향은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물잔이 반이나 남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며 힘든 세상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사람이라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과는 만나지 마세요. 멋진 노을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과는 결국 잘 맞지 않을 테니까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아이 셋을 원하고 여자는 둘을 원한다고 해서 헤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남자는 아이를 아예 원하지 않는데 여자는 아이를 원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결혼하면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상대방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남자가 당신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마음을 바꾸어 아이를 갖게 된다면 어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까요? 당신은 왜 나를 안 도와줘? 왜 나 혼자 다 해야 해? 라고 묻게 될 것이고 남자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이건 당신이 원한 거잖아. 난 아이 원하지 않는다고, 내 자유시간이 좋다고 분명히 말했어.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은 절대 이런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서로의 기대치에 대한 힘든 대화를 시작하세요. 만약 당신이 성인물을 보는 것을 외도로 간주한다면 그 생각을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성인물을 보는데 파트너가 그것을 외도로 여긴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멈춰야 합니다. 파트너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행동을 계속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려 한다면 앞서 말한 정직함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관계에 억지로 남아있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제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 능력이 관계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짓는 1위 요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묻겠죠.
지미, 그게 1위라면 왜 5번째가 되어서야 말하는 건가요? 까먹어서 그렇습니다. 네, 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말했으니 최선을 다해 봅시다. 공감이란 세상을 나의 시선이 아닌 파트너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파트너가 느끼는 감정을 깊은 차원에서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파트너의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할 만큼 상대를 깊이 아끼고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기심과 자기 방어, 내 머릿속의 시나리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가 화를 내는 상황 자체에 불쾌감을 느끼기 바쁘죠. 사람들이 흔히 소통 대화의 열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틀렸습니다. 공감이 열쇠입니다. 소통은 공감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의 관점과 경험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경청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소통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제 아내 에밀리도 수년 동안 끊임없이 소통 대화를 했지만 결과는 더 멀어지고 단절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이나 인정, 이해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하려고 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해 라고 단정 짓고 있었거든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거나 수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싶다면 표현과 수용이 모두 필요합니다. 똑같은 문제로 수백 번 싸우면서 무언가를 대화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효과적인 소통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속에 있는 모든 독성 요소들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수동 공격성, 경멸, 비판, 침묵, 방어적인 태도, 벽 쌓기, 소리 지르기, 비난, 상대의 감정 무시하기 등 이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상황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분노를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태도로 다가가면서 상황이 잘 풀리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이기적이고 나쁜 인간이라고 부르면서 상대가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요즘 좀 이기적이었어. 이번 주에는 당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대답할 리가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도 여전히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합니다. 실수도 하고 서로 화를 내며 무례하게 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감정이 너무 격해진 것 같아 30분만 각자 진정하고 다시 얘기하자 라고 말하면 상대방을 쫓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거나 계속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각자 진정하고 다시 대화를 시도하죠. 이것이 바로 상호 존중이고 파트너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이며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고 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상대방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문제를 제기할 때는 분별력 있고 다정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갖췄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좋은 얘기네요. 근데 제 파트너는 그런 거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어떡하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노력은 반드시 두 사람 모두가 해야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 상담이나 연인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권해보세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자고 파트너를 초대하세요. 건강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상대를 통제해서 억지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하며 어떤 길은 그저 관계의 파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6번째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성장과 치유, 그리고 정서적 성숙에 적어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제 생각에는 누군가와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 사이에 위기가 온다면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방치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랑 같이 상담을 받으러 갈 의향이 있어? 정말 많은 커플들이 정확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저는 양쪽 모두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당신이니까 나는 상담 안 받아. 이런 태도는 관계를 처참하게 망가뜨립니다. 제 생각에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심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결혼 전 혼전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중 50% 이상이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파트너와 유대감을 맺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파괴적이고 잘못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악한 모습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갈등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싸우는 패턴을 관찰하세요. 함께 분석해 보세요. 가상의 갈등 상황을 지도 그리듯 분석해 보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파악하고 다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잡아 보세요. 여러분의 반응과 사고방식 이면에 숨겨진 이유를 들여다보세요. 나는 왜 대화의 문을 닫아버릴까? 왜 이렇게 비판적이거나 수동 공격적으로 변할까? 상대가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방어적으로 변할까? 불안정 애착이란 무의식적인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불안형인지 회피형인지 혼란형인지에 따라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을 돌보고 사랑해줬어야 할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을 믿지 못했고 그 결과 지금 친밀한 파트너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애착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집착하고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파트너가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끊임없는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필요보다 파트너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은 관계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단절의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남을 자신보다 우선시하다 보면 결국 파트너가 자신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안전과 안정감, 유대감을 주지 않고 방치한다고 느끼면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이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피곤하다며 더 강하게 거리를 두게 되죠. 어린 시절부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관계에 익숙해진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과 만나기 쉽습니다. 결국 당신이 상대를 떠나거나 상대가 나르시시스트였으므로 상대가 당신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나르시시스트였으므로. 그리고 이 경험은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라는 당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반대로 집착하고 매달리는 대신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을 힘들어하고 감정에 큰 가치를 두지 않으며 초반의 설렘을 좋아할 뿐 사람들과 깊이 가까워지는 것을 피합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고 배웠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습니다. 결국 친밀한 관계에서 이들은 머지않아 자신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며 파트너의 요구와 감정에 숨막혀 합니다. 관계가 너무 깊어졌다고 느끼며 상대가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지금 당장 관계를 끝내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도망칩니다. 관계에서 빠져나와야 할 이유를 기어코 찾아내고 도망쳐버리죠. 가끔 돌아오기도 하지만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인구 절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간에 여러분은 단지 안전해지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을 뿐이죠. 때로는 상대와의 작은 단절에도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때로는 너무 숨이 막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 단절을 만들어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정서적으로 열려 있거나 취약함을 드러내는 태도도 아니고 자기 성찰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해결책은 두려움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신뢰 문제가 있거나 관계에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나 스스로 완전해지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위해 연애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과거를 생각하면 이런 모습들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치유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만약 내가 만나는 남자들은
왜 하나같이 다 이기적인 나르시시스트일까? 라고 묻고 있다면 이제는 나는 왜 그런 사람들에게만 끌리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해결책은 각자의 독립적인 삶을 가지면서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안전함을 느끼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더 많은 개인 공간이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더 많은 친밀감과 스킨십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고 상호적인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서로를 신뢰하며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요구로 인해 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형인 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안전함은 파트너의 일관된 태도에서 오지만 파트너가 내 안전의 모든 출처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면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우리 모두가 갈등을 회피할 수 있으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더 쉽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분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침묵해버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거나 파트너가 내게 안전한 안식처가 아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겠죠.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왜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지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다르게 행동하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치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은 정서적으로 상대를 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 관계에서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식별하는 것, 그 필요를 정중하고 다정한 방식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나의 두려움에 대해 알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관계의 문제에서 스스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걷고 있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여정에 동참하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결국 그들의 관계는 항상 고통받습니다. 그러니 당신과 함께 이 치유의 길을 걸을 마음이 적어도 조금은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사랑에는 항상 고통의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취약해진다는 것은 내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서서 당신에게 내 흉터를 보여줄게. 내 마음을 열게.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기꺼이 당신과 함께 이 위험을 감수할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싶다면 파트너가 당신을 위해 기꺼이 갑옷을 벗으려 할 때 그가 왜 애초에 그 갑옷을 입어야만 했는지 그 상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그 갑옷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당신은 안전하고 다정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7번째,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커플들이 내 연인은 내 최고의 친구야라고 말할 때 저는 속으로 약간 오그라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관계란 훌륭한 우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 즉 안전, 신뢰, 존중, 장난스러움, 공감은 모두 훌륭한 우정의 조건입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아낍니다. 의도적으로 다정하게 대합니다. 어리석은 일들로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무의식적으로 우정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훌륭한 우정에는 권력의 불균형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람과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고 충만한 우정이라고 부르지 않죠. 훌륭한 우정은 회복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함께 힘든 일들을 겪어왔고 서로의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나는 너를 받아들여, 널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함입니다. 좋은 친구는 당신의 잘못된 점을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고 당신은 그 말을 경청합니다. 친구가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조언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도 이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야 합니다. 훌륭한 우정에서 관계는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팀으로서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고 실패의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서로의 치어리더가 되어줍니다. 신뢰와 안전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우정에서는 서로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풉니다. 일단 긍정적인 의도를 가정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지 설명해 줄래?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가 악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상처 주려 한 것이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 대화하지 않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에 대한 쓴뿌리와 원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기꺼이 용서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우리 자신도 용서받아야 할 때가 올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상상되시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후에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와 만날지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누구와 결혼할지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까다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진지하고 헌신적인 관계를 맺을 사람을 선택할 권리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택에 대해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주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 목표는 불안감이 아니라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독이 되는 관계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묶여서 혹은 지금까지 이 관계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너무 커서 포기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경고하건대 위험 신호들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미래에 태어날 자녀들의 삶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결혼을 감행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맺는 타인과의 관계는 종종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고 자란 것이 그것뿐이라는 이유로 독이 되는 파트너와 타협하며 안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이 최소한의 대우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상기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은 소리 지르기나 무시, 비하, 방치를 당해 마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배당하거나 묵살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하며 여러분이 원하는 바는 파트너의 것만큼이나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100%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혼을 생각 중인데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100% 확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록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목록의 조건들을 채워나가고 있고 신뢰와 존중, 다정함에 관심을 보인다면 100% 확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평생 100% 완벽한 확신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결혼이라는 거대한 약속 앞에서 긴장감을 느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항상 여러분의 모든 요구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파트너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 가치를 더해주는 사람이어야 하고 여러분도 그들에게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친구이자 연인이자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존중하며 다정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세상의 잘못된 문화에 속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의에 동의하신다면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노력한다면 커플들을 멀어지게 하는 일상적인 위협들에 맞서 두 사람 모두 경계한다면 서로를 최우선으로 여기기 위해 기꺼이 자기 성찰을 하고 배려하며 희생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기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집중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우며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하세요. 서로에 대해 배우고 가치관의 주파수를 맞추며 과거의 상처와 정서적 짐으로부터 치유받으세요. 존중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같은 팀입니다. 같은 팀답게 행동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약혼을 앞두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